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북극여우가 가장 눈여겨본 첫 번째 국제 뉴스는 국제 뉴스를 준비할 때 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꼭지가 몇 개 있으면 이번 주에 뭐 할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이게 참 국제 뉴스는 트럼프 취임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소식이 항상 기본값이에요. 네, 제가 사실은 아침마다 뉴스를 보기 무서운 거예요. 새벽마다 속보가 쏟아지니까. 근데 진짜 트럼프의 일정이 뭐 말 한마디 하면은 기업들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휘청휘청하니까. 근데 오늘도 또 몇 달 지났는데도. 그렇죠. 네. 오늘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 5월 13일부터 이어진 트럼프의 중동 순방이 아마 가장 먼저 나왔던 국제 뉴스 소식일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임기죠. 두 번째 임기의 첫 대규모 해외 순방을 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중동 3개국을 방문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일기 때는 어디를 갔었는데요? 일기 때도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엔 동맹국 이스라엘 이렇게 두 군데를 처음 순방지로 갔는데 네. 아마도 그 트럼프의 거액 후원자 중에 유대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세하면서도 이거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뭐 이런 공약도 많이 하고 친이스라엘 행보가 많았는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지껏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첫 순방지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한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나라 정상들이 첫 해외 순방지를 고를 때 그러니까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좀 어떤 메시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해당 국가의 외교 전략, 우선순위, 뭐 동맹의 수준 이걸 보여주는 전략적 행보이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지도자들의 동선은 그게 일종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첫 순방지가 대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맹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오바마와 클린턴은 캐나다를 제일 먼저 갔고요. 조지 W 부시는 멕시코에 제일 먼저 갔고 네. 바이든은 영국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동맹국 또는 우선순위, 임기 중에 우리가 이 나라 정말 협력하겠다 이런 걸 강조하는 외교적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앞선 대통령 다 인접 국가들로 갔었네요. 그렇죠. 전통적인 그런 동맹국이었는데 트럼프는 이 전통을 깨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첫 순방지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의 중동과 이슬람권에 대한 관심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 중동과 이슬람권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돈에 대한 관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네.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김영삼 대통령 미국, 김대중 대통령은 영국 아셈 회의가 있어서 영국에 갔는데 그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갔고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네 대통령 모두 미국을 첫 순방으로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달랐죠. 스페인으로 갔는데 네. 그건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일정이었죠. 한 번에 모든 정상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대부분이 미국이네요. 아무래도 첫 순방지로 미국을 택하는 건지 한미 동맹 이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또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력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마크롱도 제일 처음에 당선됐을 때 독일에 갔었고 네. 이게 프랑스의 전통이래요. 프랑스 대통령은 당선되면 처음 그 순방지로 항상 독일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에 갔고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죠. 나라별로 전략 동맹의 우선순위 이것과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중동 순방 일정이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일정으로 방문한 거죠? 예, 이 트럼프의 중동 순방 일정 5월 13일에서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하루씩 머물렀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결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뭘 했냐. 시리아 제재 해제를 발표했는데요. 이 시리아가 독재 국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45년 동안이나 제재를 해왔었는데 사우디를 방문하는 중에 시리아 임시정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45년 만에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걸 공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요거를 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중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란과 핵 협상 다시 시작하겠다. 뭐 진전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 네. 또 가자 지구를 자유무역으로 만들자, 자유무역 지구로 만들자, 자유구역으로 만들자 이런 구상을 재차 언급을 했는데 네. 이게 말이 자유구역이지 지난번에 한번 말을 했거든요.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유를 빼앗아서 여기를 정말 남유럽 같은 휴양지로 리조트로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때 반대가 엄청 많았는데도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촉구를 했는데 휴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 터키에서 만나서 협의해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네. 내가 직접 나서야겠구만 하면서 내일 푸틴과 직접 통화를 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시도도 했고요. 네. 이 시도를 사실 카타르에서 계속 해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네.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양국 모두 상대국의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각각 115%씩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숫자인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관세가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가 됐고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뭐 중동, 이란, 러시아, 중국 너무 일을 많이 트럼프 너무 일을 그렇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 왜 이스라엘은 안 갔어요? 이스라엘 동맹국인데. 눈치를 네. 채셨네요. 그때도 첫 순방지에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이스라엘 방문을 제외한 거는 굉장히 큰 변화와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그 바로 옆 나라에 가면서 안 갔다? 네. 이거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에 어떤 뭔가 지금 어떤 신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신호죠.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순방을 놓고 뭐 실리 챙겼다 뭐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봤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13일에 사우디 리야드에 도착을 해서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딱 발표한 게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50조 원의 투자, 그다음에 1,420억 달러, 약 2촌조 원의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 미사일, 방어, 해상안보, 국경안보, 지상군의 현대화, 정보 시스템 개발 뭐 이런 거를 계약을 했대요. 네. 그래서 사우디와 미국은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근데 이게 사실 참 예전에 대통령들이 이런 거 발표하는 거 보셨어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트럼프가 만든 문화예요. 이렇게 내가 돈 이만큼 벌어왔다, 내가 투자 이만큼 투자했다. 유치했다. 이게 네. 그 전에는 없었던 문화인데 트럼프가 만든 관행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나오고 나자마자 뉴욕 타임즈에서 백악관이 보도 자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래 내용을 말을 해놨는데 네. 이거 다 합쳐도 2,830억 달러다. 너희가 6천억 달러라고 말했는데 2,830억이면 절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백악관이 제공한 세부 내용이 모호하고 또 계산을 해보면 실제 규모는 밝힌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백악관의 성과라고 밝힌 내용에 포함된 몇몇 프로젝트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진행 중이었고 결정된 것들도 많았는데 네. 자기 성과인 것처럼 포장을 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 속된 말로 너무 뻥튀기 한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무기 세일즈를 하러 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무기가 제일 단가도 비싸고 네. 또 사우디가 전부터 미국의 최신 무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왔어요. 네. 특히 로키드 마틴의 F-35란 전투기가 있는데 이거에 눈독을 들여왔는데 이 F-35가 뭐냐면 적외선 탐지기나 음향 탐지기 이런 레이더 있잖아요. 네. 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들키지 않고 적에게 침투할 수 있는 스텔스기라고 하는데 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가 2017년부터 우리한테 이거 좀 팔아라. 우리 이거 도입하고 싶다. 사고 싶다.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해왔었대요. 근데 사실 뭐 사우디 돈도 많고 그리고 왜 못 샀을까요? 이게 2012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는데 네. 이 법의 이름이 미국 이스라엘 안보 강화 협력법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법안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적 우위를 보장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네. 질적 군사적 우위를 보장한다. 이게 QM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퀄러터티브 밀리터리 엣지. 그래서 군사적인 엣지를 보장해준다. 네. 이스라엘이 이걸 계속 갖게끔 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주변국, 이웃국보다 군사적으로 질적으로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그러니까 법이죠. 통과가 됐으니까.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챙겨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신 사양의 무기는 이스라엘한테만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변국한테 못 팔아요. 법이 있어서. 그래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 이 부자 나라들이 돈이 있어도 원하는 무기를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좋은 무기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안보 협력법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사우디가 계속 사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주변에 있는 이 자문단이 우리 법 때문에 이거 못 팝니다. 이렇게 계속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아까 그 이스라엘에 방문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약간 관계에 뭔가 적신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F-35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9대나 있어요. 그래서 9년 전부터 여러 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백악관 자료에는 요번에 판매한 것 중에 F-35가 안 들어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팔았을 것이다. 법에 위배되니까 안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법을 피해가려면 이스라엘에게 준 거보다 약간 다운그레이드한 버전을 팔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요번에 새로 나오는 무슨 또 기종이 있대요. 55인가 뭐 트윈인가. 그래서 그걸 팔고 35를 팔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를 방문한 다음 날은 이제 카타르를 갔죠. 네, 카타르 도하에서 탐임 국왕과 만나서 2,430억, 약 340조 규모의 투자. 그다음에 와 이건 정말 미국 보잉 항공기를 210대 210대를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항공기를 210대라고 하면 이게 항공기는 한 대에 2천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천억 원짜리를 210대라니 역대 최대 규모. 그래서 카타르와도 방위산업, 기술, 항공우주 분야 협정을 체결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이동을 해서 AI와 데이터 센터 구축 1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이런 규모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사업가들을 만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스케일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직 뭐 지금 바쁘게 일한다. 근데 내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동 국가는 진짜 투자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첫 번째 방문국으로 여기를 선택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혹시 여지껏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뭐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이거 너무 고가인데 이런 선물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비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 중동은 네. 투자의 스케일도 다르지만 선물의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카타르 왕한테 명목상으로는 카타르 정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을까요? 무려 전용기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네, 대통령 에어포스 1을 받았는데 네. 이 비행기가 보잉 747-8인데 이게 초호화 전용기라서 별명이 하늘의 궁전이래요. 얼마나 좋길래.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4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600억 상당의 선물이 5,600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거 에어포스 1으로 쓰세요. 전용기로 쓰세요. 이렇게 네. 선물을 했고 퇴임 후에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왜 대통령들마다 미국 대통령은 퇴임하면 도서관을 네. 짓잖아요. 거기다가 기증을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너무 금액도 크고 그리고 또 재단에 기증하는 계획이라면 이거 괜찮은가 싶네요. 근데 트럼프의 발언이 너무 웃겨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갸륵하지 않냐. 안 받으면 바보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수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이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도서관에 이후에 퇴임 후에 기증을 한다고 하면 그럼 퇴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직 활용 사익 추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이거 완전 대놓고 부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네네.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외교 정책이 사실상 정책을 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무기 팔고 이런 외교 정책을 이용해서 정말 판매를 하는 거 아니냐. 정책을 팔 수 있냐. 이거 충격적이다. 그리고 백악관의 결정이 국가를 위한 건지 트럼프 네. 개인을 위한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간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개인 소유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트럼프에게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개인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375달러가 넘으면 그러니까 우리 돈 50만 원 이상이면 국가에 귀속을 하게 돼 있고 대통령이 만약에 이거 비싼데 정말 갖고 싶다 이러면 감정가를 본인이 내고 가져갈 수 있어요. 사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도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100달러 이상이면
신고를 하고 국가에 귀속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선물은 대통령 기록관이나 박물관에 보관되거나 전시되거나 일부는 국가 기록물로 관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당 나라와 여러 가지 거래가 걸려 있다 보니까 직무와 관련된 선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뭐 뇌물, 부정청탁 이런 소지가 있는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언론이 굉장히 이걸 집중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타르 정부도 살짝 발을 빼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러면서 네. 약간 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국가 지도자는 전용기 말고 또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석 세트 한 20억 상당의 뭐 보석 세트를 준 적도 있고 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지 W 부시에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초상화를 담은 화첩을 보석으로 장식한 세공함에 넣어서 준 적도 있고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네.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교황의 회칙을 선물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트럼프가 기후변화 사기라고 막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네. 때거든요. 그래서 뭐 선물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반응 선물을 궁금하네요. 네. 네, 그 보석 말고 또 좀 특이한 게 있을까요? 아마 가장 유명한 이런 선물은 중국의 주은래 저우언라이 총리가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자이언트 판다 2마리였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판다를 선물하는 게 미중 수교의 상징, 어떻게 보면 중국이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상징이 되어서 판다 외교라는 용어도 생겼죠. 지금까지 총 18나라의 판다를 선물했는데 네. 우리나라유 2016년에 시진핑 주석이 선물했던 아이바오 러바오가 한동안 막 기념품도 팔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랑했었죠. 우리도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그 풍산개,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알라바이 2마리를 선물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당 그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이나 특산물을 선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거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무려 3톤. 그다음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환경북도 칠보산에서 난 자연산 송이버섯 4톤을 선물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2018년에 평양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톤을 선물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도 담례로 홍삼도 보내고 진돗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말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보내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파양 맞아요. 논란도 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버섯 2톤이면은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를 다 어떻게 먹죠? 그러니까요. 네. 2톤인데 저는 냄새도 못 맡아봤지만 이 국가유공자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선물을 보내왔대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이었던 2018년에는 미상봉 이상가족 중에 고령자를 우선을 해서 4,000분을 선발을 해서 500g씩 추석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송이를. 그래서 이 선물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는 뭐 조금 민망한 일이지만 자연산 송이가 1kg에 무려 좋은 건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500g씩 드렸으면 굉장히 큰 선물이었겠죠. 네. 근데 이때 이 버섯에 동봉한 카드가 있었어요. 이 카드 내용이 참 좋았는데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네.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습니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때 국회에 출입하고 있을 때여서 정말 그때 출입할 때 이제 곧 있으면 통일되겠다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이런 때가 좀 있었나 가물가물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평화가 경제인 나라라서 지난 겨울에 북한과는 상관없이 이제 우리의 안녕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주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 떠나고 저와 관련이 있던 프로젝트도 덴마크 정부가 뭐 투자를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거의 뭐 이제 6개월 가까이죠. 멈춰 있었어요. 지금 다시 개재를 하는데 그때 그 일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중소기업 분들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계약하겠냐, 할 수 있냐 이런 질의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말씀 평화가 경제인 나라.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이슨 무라즈의